매주 목요일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윤호 선생님 고전 이야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배가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네네.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도하고 네. 통영, 거제 이런 데. 그래서 거제 그러니까 통영 바다에서 새해를 맞았죠. 그 일본인 친구분들은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가요?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고 네. 그 후배의 한국인 학교 그런 곳에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네. 한국어를 꽤 잘해요. 어떤 것은 저보다 더 잘하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네. 또 몇 군데 소세원이나 다산초당이나 네. 이런 데 좀 다니고 녹차밭에서 녹차에 대한 것, 또 한옥 건축에 대한 거, 또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의 차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이야기 좀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뭔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을 예. 것 같아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주신다고요? 예, 예. 네. 그 한류의 그분들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드라마도 많이 봤고요. 저보다 뭐 너무 잘 알아요. 네, 뭐 그렇죠. 드라마들 다 깨고 있고 네네. 또 누가 배우가 뭘 했고 어떤 씬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고부터 뭐 또 이제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것도 아주 잘 알고 그러다 문득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한류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먼저 시 하나 좀 읽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싶네요. 네. 안도현 씨가 쓴 바닷가 우체국이라는 시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음악을 예. 깔아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우체국이 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옛사랑이 살던 집을 두근거리며 쳐다보듯이 오래오래 우체국을 바라보았다. 키 작은 흑백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인 우체국은 문 앞에 붉은 우체통을 세워두고 하루 내내 흐린 눈을 비비거나 귓밥을 파기 일쑤였다. 우체국이 한 마리 늙고 게으른 짐승처럼 보였으나 나는 곧 그 게으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우체국은 아마 두 눈이 짓물르도록 수평선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귓속에 파도 소리가 모래처럼 쌓였을 것이었다. 나는 세월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코 세월을 큰 소리로 탓하지는 않으리라. 한 번은 엽서를 붙이러 우체국에 갔다가 줄지어 소풍 가는 유치원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 내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우체통이 빨갛게 달아오린 능금 같다고 생각하거나 편지를 받아먹는 도깨비라고 생각하는 소년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소년의 코 밑에 수염이 거뭇거뭇 돋을 때쯤이면 우체통에 대한 상상은 끝나리라. 붙이지 못한 편지를 가슴속 주머니에 넣어두는 날도 있을 것이며 오지 않는 편지를 혼자 기다리는 날도 많아질 뿐 사랑은 열망의 반대쪽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이 때로 까닭없이 슬퍼진다. 우체국에서 편지 한 장 써보지 않고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 길에서 만난다면 나는 편지 봉투의 귀퉁이처럼 슬퍼질 것이다. 바다가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쓸쓸해지는 저 물녘, 퇴근을 서두르는 우체국장이 못마땅해 할지라도 나는 바닷가 우체국에서
만년필로 잉크 냄새가 나는 편지를 쓰고 싶어진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쓰는 소년이 되고 싶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한 게 아니었다고.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 살았다고. 그리하여 한 모금의 따뜻한 국물 같은 시를 그리워하였고, 한 여자보다 한 여자와의 연애를 그리워하였고, 그리고 맑고 차가운 술을 그리워하였다고. 밤의 염전에서 소금 같은 별들이 쏟아지면 바닷가 우체국이 보이는 여광방 창문에서 나는 느리게 굴러가다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아는 우체부의 자전거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우체국으로 향해 모였다가 다시 갈래갈래 흩어져 산골짜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같은 해변의 벼랑 끝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훌쩍 먼 바다를 건너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곤 때로 외로울 때는 파도 소리를 우표 속에 그려넣거나 수평선을 잡아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나도 바닷가 우체국처럼 천천히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 안도현 씨의 바닷가 우체국이라는 시죠. 이 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단 한 번도 편지를 써보지 않은 사람이 네. 인생을 안다고 얘기할 때 나는 편지의 한 구퉁이처럼 슬퍼질 것이다. 네. 예. 그래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이런 여백, 여유 잃어버린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이제는 내 주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예. 편지는 고사하고 메일도 귀찮아서 안 보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메시지로 네네. 바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즉각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이 네. 도리어 그러한 소통의 의미들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삶이 좀 조금은 풍요로워지고 조금은 깊어지면은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네. 어찌 보면 부박하다 못해 이제는 정말 천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 가끔씩 뉴스나 페북에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속이 막 확 쓰려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송강호 씨가 변호인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뭔가 밀려나가는 느낌 같은 네. 것들이 있다거나 네. 또 아리랑을 윤도현이 불렀다고 해서 금지가 될 수 있는 나라.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진보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꾸민 거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석기 사진이나 네. 김정은 사진을 몰래 갖다 붙이려고 하는 생각. 이런 이제 정말 부박하다 못해 천박한 네. 사회로 자꾸만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그날 이제 일본인 친구들하고 연기 대상인가요? 방송 네. 방송 뭐 연예 대상, 예. 시상식들 연말에 되면 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있는 그 일본인들을 보면서 네. 저는 드라마가 뭘까? 드라마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또 편안한 생활 이런 걸 주겠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사회가 한류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이 드라마는
다른 관점에서 살짝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대단히 위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는 이미 끊겼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소통불능 사회라는 거거든요. 네. 소통되지 않는 사회죠. 편지가 사라지고 그런 소통이 사라진 사회 속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은 서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불안함을 지워버릴 수 있는 안전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도 드라마를 보면서 무사히 그날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가사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네. 남편은 남편대로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그들이 모였을 때 자기 소외에 지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을 해보면 네. 방 하나에 가족이 전부 있고 TV가 없다. 그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틸 것인가. 어떤 사역제 얘기로는 한 달을 못 버틸 거라는 거죠. 네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침묵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회, 즉 소통이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의 주인공이었던 드라마는 자극적이어야 할 것이고 네. 화려해야 할 것이고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들의 슬픈 우리들의 초상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드라마는 다른 의미에서 현실의 어떤 문제, 현실의 아픔, 현실의 넘어가야 될 그 현실의 문제들을 잠시 있게 해주죠. 있게 만드는 무슨 그런 마취제나 그런 안전핀 같은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이 드라마들을 가지고 한류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현실은 정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번에 이제 소세원을 같이 갔는데요. 네. 그 연기대상 그걸 보고 다음날 소세원을 가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우리조차도 그 한국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애써 눈 감고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정원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소세원을 갔어요. 네. 소세원을 가면 이제 소세원은 정원이라기보다는 원림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정원과 원림의 차이는 이런 건데요. 정원은 애써 인위적으로 꾸민 것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디자인한 거죠. 예를 들어 일본은 정원을 선호해요. 네. 일본은 가면 향나무, 잔디, 그다음에 막 나무들 막 비틀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만드는 그런 것들. 근데 소세원은 원림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마당들이 무너지고 불과 한 40년, 36년의 일제 통치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일본의 문화들이 우리 안에 대단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게 제대로 모방된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이제 마당에 가보면 이제 반은 일본식 정원과 우리의 마당이 막 혼용되어 있는 집들을 네. 많이 봅니다. 절름발이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정원은 그래서 밖에서 안을 혹은 보면서 감상하는 게 정원이라면 네. 원림이라는 건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의 흐름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 자연을 통해서 삶의 처소, 네. 삶의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을 원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세원은 결코 자연을 꺾고 자연을 변형하고 자연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서 만든 공간이 아니고 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슬며시 누워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걸 원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담양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앞에서부터 들어가지만 사실은 뒤에서부터 그 오곡 5개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굽이친다라고 해서, 네. 작은 냇가가 흐르는데, 네. 그 냇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담이 계곡을 에 걸쳐져 있는데 네. 계곡물이 통과하게 이제 담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지나치면 이제 작은 한 줄짜리 다리가 나와요. 동목교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네네. 그 외 한 줄짜리 아슬아슬한 다리예요. 물론 그게 길이가 길진 않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겸손해지는 일들이죠. 겸손해지는 예. 일이요? 네. 그러니까 양반의 거드름을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널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자연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네. 그것으로부터 이제 소세원은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통과하고 나면 바로 앞에 그 애양단이라는 게 있어요. 애양단, 사랑의 자를 쓰는 네. 거죠. 그 애양단은 따뜻한 담이에요. 따뜻한 담이요? 예. 그리고 그 따뜻한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에요.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눈이 녹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 따뜻함을 사랑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애양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효애와 관계되는 의미들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효의 공간이고 네. 겨울에 눈이 내리면 가장 빨리 녹는 따뜻한 곳이고 소세원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는 어떤 따뜻함,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미로움, 양은 밝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밝음에 대한 것을 거치게끔 하면서 소세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작은 정자가 나와요. 가보면 정말 앙상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자연의 것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소박하고 어떤 그런 선비들의 마음들이 다 읽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예, 않고요. 예. 근데 첫 번째 정자 이름이 대봉대예요. 대봉대. 예. 네. 이 대봉대라고 하는 말은 그 기다린다는 얘기인데요. 네. 대붕대죠. 붕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얘기죠. 네. 이 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것 같아요. 그 큰 뜻을 기다리거나 어떤 다른 편으로 보면 임금의 어떤 사랑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삶의 큰 뜻을 깨닫는 곳, 이런 의미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봉대를 거쳐가면 봉황을 기다리는 어떤 의미들을 느끼게 하는데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이제 청풍각이라고 하는 계곡을 건너가면 네. 청풍각이라는 작은 정자가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 이 정자는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청풍각이라는 의미가 청은 청풍각이 아니라 광풍각인데요. 네. 광은 따뜻한 빛광자를 쓰고요. 네. 풍은 바람풍자를 써요. 그러니까 온돌방의 따뜻함과 그런 어떤 마루의 시원함. 예. 작지만 당차고 아담한 공간의 그 어떤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곳으로 모든 것이 모이고 확산되는 정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광풍각에서 보면 멀리 있는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확장하고 있는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풍각에서도 서로 다른 따뜻함과 시원함이 함께 머물러 있어서 정자 가운데 온돌방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이제 시를 쓰고 서로
담론을 주고받았던 때 것은 아닌가. 사실 소세원이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네. 그 양산보라는 사람이 18세쯤부터 그걸 만들었다고 해요. 17세, 18세 요 나이 때부터 만들었는데요. 네. 원래 양산보는 이제 그 당시에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네. 했던 조광조의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스승 조광조가 무엇인가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꿈을 피우죠. 네. 왕도 정치에. 그렇지만 조광조가 이제 어디죠? 전라도 능주에서인가요? 예, 능주에서 사약을 받고 네. 죽게 됩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엄청난 정치적 회의를 느끼고 내려와서 정원을 꾸미고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거죠. 살고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철, 송강, 기대승 이런 쟁쟁한 선비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담론을 주고받고 네.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송시열도 그렇고요. 네. 그 소세원을 보면서 이제 강풍각 위에 또 집이 한 채 있어요. 네. 안채 같은 곳인데요. 그 집을 보면 아주 소박한 집인데요. 그 집이 네. 뭐라고 불리냐면 거기에 보면 제월당이라는 곳이 제월당. 나오는데요. 네. 예. 그 제월당은 몇 개의 단을 올려서 높이 위치하고 매대의 기다란 담장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제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월당은 구들방과 마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로 보면 안채같이 아주 작은 집이에요. 네. 구들방과 개방된 대청마루가 좁고 긴 마당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꽤 그래도 높은 곳에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 이제 뒷산부터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모든 풍경들이 다 보이고 있고 네. 계곡이 다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월당 옆에 보면 비어 있는 땅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원래 옛날에는 암정사와 부헌당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던 곳이었다 그러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소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거나 선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선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도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서 갔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소세원을 걸어가다 보면 그 의미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담 하나, 담은 개방이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네. 우리의 당과 서양의 벽의 차이가 있죠. 담은 소리가 넘어들고, 냄새가 넘어가고, 그리고 사람의 웃음소리가 넘나드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담은, 이것과 저것을 경계에 지우지만 이것과 저것에 경계에 지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담을 끼고 돌아 들어가면 작은 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양지 바른 곳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봉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원하는 가치들을 생각하게 하고, 네. 그리고 광풍각을 통해서 서로 다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광풍각처럼 따뜻하고 시원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네. 그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제월당, 제자가 비 맞을 제자인가 그래요. 네. 비 내릴 제자이고 월는 달월자예요. 네. 그 안에는 풍류가 딱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서 송시열 같은 대학자가 그곳에서 고단 준론을 이야기하면서 나오게 되고, 네. 또 정철이나 송강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기대승 같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나오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여백의 어떤 공간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곳을 가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무엇이 한류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가 적어도 점점 경제적인 동물이 되어가고 있고 점점 그러한 경제적 동물이 되는 과정에서 점점 천박해지고 있는 삶 속에서 어쩌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한류를 만들어내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해봤는데요. 이런 선비들의 정신들, 선비들의 삶들, 소박하고 단아한 이 가치들이 점점 붕괴되고 있고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돈을 버는 일이 네. 사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숭상되고 있고 그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사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뻔뻔스럽게 광고에 나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할까요? 좀 야만의 땅으로부터 조금 의미 있는 인간의 땅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짐승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표현이 있던데 예, 짐승은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게 이제 평화상이잖아요. 네. 참 위대한 상이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정말 부끄러운 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인 곳인가를 네. 보여주는 증거하는 하나의 상이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노벨 평화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한편의 자부심도 있어야 하지만 그 자부심이 우리를 성찰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생각해 보다가 문득 한류 그리고 소세원에서 선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그래서 올해는 보편적인 교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국민들의 시민들의 우리가 조금은 더 깊어지고 조금은 풍요로워지고 조금은 의미 있어지고 그래야지 조금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꿈꾸는 협동조합에서 예. 이윤우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고전 이야기 계속 해왔는데 개편 후에도 이제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예. 개편 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리저리 고전 얘기들만 해서 네. 한번 문학을 가지고 뭐 책 읽어주는 남자 네. 뭐 이런 식의 네네. 그러니까 시 소설 네. 산문 네. 네 각각 각 나라의 어떤 네. 이야기들 예를 들면 홍콩 문학 그 시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네.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나의 도시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문학 이런 건 들어봐요. 홍콩 문학 이런 거는 못 저도 들어봤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런 홍콩 문학에 대한 것, 또, 그 서양에도 보면 우리가 프랑스 문학은 많이 알지만, 네. 한번 그루지아. 의 문학. 네. 체코 문학은 엄청난 문학적 유산이 있지만, 네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체코, 헝가리, 또, 그런 곳에 있는 문학들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아프리카 문학은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에는 문학이 없을까?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아프리카에 대한 문학, 또, 인도에서, 베트남에서, 네.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베트남의 영웅이죠. 네. 호라고 하는 호할아버지. 정말 베트남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엄청난 한시에 정말 그 한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한시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일본 문학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멀면서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의
나스메 소세키, 우리로 보면 이강수 같은 네.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 모리오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소세키와 그 쌍벽을 이루는 그런 사람의 문학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문학을 통해서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편 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이윤호 선생님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귀가 이렇게 쫑긋하게 되고요. 뭔가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오늘과 내일님께서 이윤호 선생님 고전으로 전해주시는 좋은 글 잘 듣고 있습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 많아지시길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윤호 선생님께서 아직 감기가 다 나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콜록콜록 하시고 또 콧물도 훌쩍훌쩍 하시는 거 보니까 말이죠.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JJ킴님께서 개편 후가 더 기대된다고. 그쵸? 저도 개편 후가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보따리를 풀어놓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향님께서 우리 집 아이들입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들인데 어쩜 이렇게 개나 고양이나 꼬리들이 짧을까요? 우리 길동이는 한쪽 귀까지 잘렸더라고요. 인간들이 참 인연이러니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면 인연이 다 했구나. 그러고 쿨하게 보내줍니다. 쬐끔만 울고요. 네, 저도 그 생각 했어요. 인연이 다 했구나. 은연중에 뭐라 그래야 되나?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제가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울지도 몰랐고 곡소리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놀라기도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 친구와는 인연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두님께서 새해 들어 처음 출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하셨고 고부촌넘기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 온 정열을 바치는 모습이 방송에서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돼요. 고생 정말 많습니다.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좌동 특파원님, 제가 라이브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벅스나 혹은 우리 벅스 컴퓨터 맞은편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거든요. 거기에서 곡을 틀어드릴 때도 있는데 이게 라이브 버전이 많았나 보죠, 오늘? 네. 제가 따로 좋아하기 때문에 라이브 버전을 틀어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TV 개국 요원 들어왔다고 하니까 록향님께서 아래 것들 생긴 거 감축하나이다. 군기 팍팍 아닙니다. 네. 군기 팍팍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 구조입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시에스타님도 오셨네요. 새해 출근 첫날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어 이제야 출첵합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리네요. 바빠도 듣고 있다는 거, 네, 지금도 듣고 계시죠? 그리고 행복한 둥이맘님도 오셨네요. 늦은 출첵이라고 방학이라서 애들 늦은 아침 챙겨주느라 언니 오빠는 집에서 스마트폰 삼매경 중이라고요. 우리 막둥이만 방과 후에 수업 때문에 학교에 갔네요 하셨어요. 정신없는 그런 아침 보내셨겠습니다. 아이고, 이것저것 챙길 게 참 많죠. 방학이면 말이죠. 제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 우리 권순철 조합원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 반장이 간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권 반장과 통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을 남겨달라고. 오늘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미리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통화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조금 더 방송이 순조롭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화도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방송 중간에 전화가 오면 혹은 노래가 나가는 도중에 전화가 오면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내일 많은 동참, 참여 부탁드릴게요. JJ킴님께서 이윤호쌤께 비강세척 추천해주세요.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소녀님께서 아이들 방학하면 엄마는 정말 바빠요. 요 며칠 사랑하는 국민TV 라디오도 제대로 못 듣고 게시판은 더욱더 못 들어왔어요. 그랬었군요. 네. 승조 아나운서의 목소리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셨습니다. 여주 엉아님께서 정승조 아나운서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국민TV와 라디오 더욱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